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샬롯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1816년 요크셔주의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어머니를 여윈 뒤 10살도 되기 전에 두 언니를 잃었으며 다 자라서는 남동생과 여동생, 두 동생을 잃는 등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842년 교원 자격증을 얻기 위해 브리셸의 학교에 입학하였고 그곳에서 가정을 가진 애제 교수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는데 그녀의 처녀작 교수나 빌렛 같은 작품에 그에 대한 사모의 감정이 형태를 달리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1854년 아버지의 보좌역을 맡았던 니콜스 목사와 결혼했으나 그 이듬해 폐결핵에 걸려 39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샬롯은 짧은 생을 살았기에 그리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피력했고 단번에 근대 작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를 사로잡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 그날은 결코 산책을 할 수 없는 날씨였다. 우리는 아침에만도 1시간 동안이나 낙엽진 숲속 오솔길을 거닐었으나 점심 식사 후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 먹구름이 일고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밖에서 놀 생각을 못했다. 나는 오히려 그 편이 좋았다. 왜냐하면 저녁 산책은 더군다나 추운 날의 오후의 산책은 딱 질색이었기 때문이다. 추위로 손발의 감각이 없을 지경인데다 보모 베시의 꾸중을 들어야 하고 또한 내가 엘리자나 존이나 조지아나에 비해 약골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었다. 엘리자, 존, 조지아나는 어느새 응접실에서 그들 어머니 곁에 모여 앉아 있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난로 옆 소파에 앉아 있는 부인의 얼굴은 무척 행복해 보였다. 부인은 나를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다. 그러고는 너를 이 애들과 함께 놀지 못하게 하는 건 마음 아픈 일이지만 내가 좀 더 상냥하고 명랑해져서 말하자면 지금보다 쾌활하고 솔직한 태도를 가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베시에게서 듣든지 아니면 내 눈으로 그것을 직접 확인하든지 하기 전에는 너를 이 아이들에게서 떼어놓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베시가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던가요? 제인, 나는 무슨 일에나 불평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애는 딱 질색이야. 그리고 또 어린애가 어른에게 그런 태도로 대드는 것도 그렇고 당장 다른 곳으로 가서 얌전히 앉아 있어. 나는 응접실 옆에 붙어있는 작은 식당으로 살며시 들어갔다. 그 식당 안에는 책장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미리 점찍어 두었던 그림책을 빼들고는 창턱에 올라가 다리를 꼬고 앉았다. 이제 나는 아무도 없는 아주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한 셈이다. 나는 그 자세로 책을 무릎 위에 놓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러나 단 하나 두려운 것은 그런 행복한 시간을 누구에게 방해받는 것이었다. 얼마 후 식당 문이 열렸다. 이봐! 어디 있어?
존 리드가 문을 열면서 소리쳤다. 그는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리자, 조지, 제인이 없어. 엄마한테 비가 오는데도 밖으로 나갔다고 일러. 망할련. 커튼을 쳐두길 잘했어. 하고 생각하며 제발 존이 내가 숨어있는 곳을 찾지 못했으면 하고 속으로 빌었다. 사실 존은 무엇을 본다든지 생각하는 것이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 힘으로는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엘리자가 식당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쳤다. 잭! 틀림없이 창가에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얼른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잭에게 끌려 나올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던 것이다. 내게 무슨 볼일이라도. 나는 기가 죽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드 도련님, 무슨 볼일이라도 계십니까? 하고 말해봐. 존은 거만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며 안락의자에 앉아서 나더러 더 가까이 와서 자기 앞에 서라고 손짓을 했다. 존 리드는 나보다 4살이나 위인 14살의 학생이었다. 나이에 비해서 몸집이 크고 뚱뚱하며 피부는 거무스레하고 얼굴이 터무니없이 넓은 데다가 눈과 코가 부어오른 것 같고 손발도 컸다. 그는 이미 학교에 가야 할 나이였지만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1~2달 전부터 집에 와 있었다. 그는 어머니나 누이에게도 그다지 애정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았으며 특히 나를 몹시 미워했다. 그는 늘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가까이 오는 기미만 있어도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존에게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여도 나는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었다. 그는 리드 부인이 없는 곳에서는 나를 더욱더 심하게 괴롭혔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그의 의자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혀뿌리를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혀를 길게 쭉 내밀고 있었다. 그가 곧 나를 때릴 것이라는 걸 눈치챈 나는 매맞는 일이 두려우면서도 때리려고 하는 그의 지긋지긋하고도 추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나의 그런 생각을 알았는지 그는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나를 힘껏 한 대 때렸다. 나는 비틀거리면서도 몸의 중심을 잡으려고 의자에서 조금 물러섰다. 이건 아까 엄마한테 버릇없이 말대꾸한 데 대한 벌이야. 또 커튼 뒤에 몰래 숨어 있었던 일과 조금 전에 그따위 눈초리로 나를 본 데 대한 벌이란 말이야. 요 쥐새끼 같은 년. 이런 존의 학대가 몸에 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가해질 그의 매질을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것만이 걱정이었다. 그래, 커튼 뒤에서 뭘 하고 있었지? 책 읽고 있었어. 그 책 내놔봐. 나는 창가에 있는 책을 그에게로 가져갔다. 이런 건방진 것, 감히 우리 책에 손을 대? 내게는 그럴 권리가 없어. 내 아버지가 유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돈도 없대. 그러니까 빌어먹는 게 당연하지. 그런 내가 우리 같은 부잣집 애들과 같이 살면서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 엄마 돈으로 산 옷을 입는 걸 그냥 둘 수 없단 말이야.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책장을 뒤지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저기 문 앞으로 비켜서. 처음에는 그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몰라 나는 그의 말대로 문 앞으로 가서 섰다. 그러나 그가 책을 들어 던지려는 것을 본 순간 나는 겁에 질린 나머지 비명을 지르며 피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 책은 그의 손을 떠나 내게 날아왔다. 나는
머리를 문에 부딪히며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 공포의 순간이 지나가자 이내 두려움은 사라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나는 소리쳤다. 너무해! 살인자 같아! 노예 감독! 로마 황제들과 똑같다고! 나는 골드 스미스의 로마사를 읽어서 전부터 로마의 노예 감독이나 포악한 황제들과 존을 마음속으로 비교해 본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입 밖에 내어 말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아니, 뭐라고?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지금 그거 나한테 한 말이야? 엘리자, 조지아나, 너희도 들었지? 엄마한테 안 일이나 봐라. 아니, 그보다 먼저. 그는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 어깨와 머리를 난폭하게 잡고 흔들었다. 정말 난폭하기 그지없었다. 피가 한두 방울 머리에서 목덜미로 떨어지는 느낌은 한동안 공포심조차도 사라지게 했다. 순간 나는 미친 듯이 그에게 덤벼들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존이 나쁜 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존의 곁에는 이미 구원병이 와 있었다. 엘리자와 조지아나가 2층에 있는 리드 부인을 불러왔던 것이다. 리드 부인 외에 보딘 베시와 하녀 에버트도 와 있었다. 그들은 나와 존을 따로 떼어놓고 각기 한마디씩 했다. 원 세상에, 존 도련님에게 달려들다니 아무래도 머리가 돌았나 봐. 이렇게 성난 것은 처음 보는데. 그러자 리드 부인이 말했다. 붉은 방에다 가두고 문을 잠궈버려. 나는 곧 그들의 손에 붙들려 2층으로 끌려 올라갔다. 2. 나는 끝까지 반항했다. 사실 이런 일은 나로서는 뜻밖의 일이었지만 아무튼 이 일로 해서 나에 대한 베시나 에버트의 감정은 더욱 나빠졌다. 나는 정말 정신이 좀 이상해져 있었다. 아니, 오히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반항하는 노예처럼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되어 어떤 일이라도 해치울 결심을 했다. 에버트, 얘 손을 좀 잡아요. 마치 고양이 같아. 이게 무슨 변이람? 하녀가 외쳤다. 글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애아 씨. 도련님에게 대들다니 주인의 아드님에게. 주인이라니? 어째서 내 주인이지? 그럼 난 하인인가? 먹고 입는 값도 못하니까 하인보다도 오히려 못해요. 자,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잘못이나 반성해봐요. 그들은 리드 부인이 지시한 붉은 방의 걸상 위에 나를 내동댕이 쳤다. 나는 곧 일어나려고 했지만 4개의 손이 어깨를 눌러버렸다. 조용히 있지 않으면 묶어버리겠어요? 에버트, 양말 데님 좀 빌려줘요. 내 것은 이해가 금방 끊을 테니. 베시가 말했다. 에버트가 굵은 다리에서 양말 데님을 풀려고 했다. 반항하면 할수록 굴욕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생각하자 나는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았다. 그거 풀지 마. 나 가만히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소리쳤다. 정말 조용히 해야 돼요? 베시는 내가 정말 조용해진 것을 확인하더니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리고 베시와 에버트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서서 나를 쳐다보았다. 잠시 후 베시가 에버트에게 말했다. 이 애는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러나 에버트는 아니, 언제나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마님께 내 생각을 말씀드렸지요. 깜찍한 애예요. 요 또래에 이렇게 안 칼진 애는 처음 봤어요. 하고 말했다. 그 말에 베시는
아무 대꾸도 안 했다. 그러나 잠시 후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아씨는 말이에요. 리드 부인의 은혜를 입고 있는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님이 아씨를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만일 마님이 화가 나서 아씨를 쫓아내면 갈 데나 있어요? 나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이런 말을 이번에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이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젠 아무렇지도 않았다. 옆에서 에버트가 참견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이댁 리드 도련님이나 아씨들과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마님이 친절하셔서 너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애들과 같이 길러주시는 것뿐이야. 얼마 안 있으면 이댁 도련님과 아씨들은 부자가 되지만 너는 여전히 가난뱅이일 뿐이야. 겸손하게 굴고 모두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는 게 네가 할 일이야. 그러자 배시도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모두 아씨를 위해서예요. 앞으로는 좀 더 싹싹하고 명랑해지려고 노력해봐요. 그렇게 된다면 이 댁에서 계속 살겠지만 끝까지 심술 부리고 거친 행동을 하면 마님께서 쫓아낼 거예요. 아무렴요. 그런 아이는 하느님께서도 미워하실 거예요. 한참 고를 내고 있을 때 목숨을 거두어 가실지도 몰라요. 자, 배씨, 그냥 내버려두고 갑시다. 난 저런 애는 딱 질색이야. 에어아씨, 혼자서 조용히 하느님께 기도나 해요.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굴뚝에서 귀신이 내려와 잡아갈 거예요. 그들은 문에다 자물쇠를 채우고 가버렸다. 이 붉은 방은 보통 때는 쓰지 않는 침실로 사람이 자는 일은 거의 없었다. 여간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아 냉기가 돌고 아이들 방과 부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얼마 후 나는 그들이 정말로 문을 잠그고 갔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졌다. 아, 그러나 문은 감옥보다도 더 굳게 잠겨져 있었다. 그때 나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생각이 차례차례 떠오르는 것을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존 리드의 폭행, 그의 누이 동생들의 안 입고 온 냉대, 그 어머니의 나에 대한 미움, 하인들의 한쪽으로 치우친 애정,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흥분된 마음속에서 제각기 융솟음쳤다. 나는 왜 늘 고통을 당해야 할까? 나는 왜 모든 사람에게 유쾌한 기분을 줄 수 없을까?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아무리 애써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건 무슨 까닭일까? 모두들 엘리자처럼 고집세고 이기적인 애를 소중하게 여겼다. 또 심술궂고 무엇이든 제멋대로고 독살스럽고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조지아나는 누구에게나 응석을 부려도 괜찮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무슨 실수를 해도 나무람을 듣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존이 비둘기의 목을 비틀거나 새끼 공작을 죽이거나 화초를 꺾어도 벌을 주기는커녕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기 어머니를 할망구라고 놀리는 일도 있었고 어머니의 비단옷을 찢어 망쳐놓는 일은 보통이었다. 그래도 존은 여전히 리드 부인의 귀염둥이 아들이었다. 나는 남의 눈에 벗어나는 어떤 실수도 저지르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도 나는 언제나 말썽꾸러기이며 귀찮고 골 잘 내는 비겁쟁이라는 말을 들었다. 억울해. 정말 억울해.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또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소리는 이 참을 수 없는 압박에서 어서 벗어나려면 도망을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굶어 죽어 버리라고 충동질을 했다. 나는 이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리드 부인이나 그녀의 아이들이나 그녀의 손발과 같은 하인들과도 나는 어울릴 수가 없었다. 사실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듯이 나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집안 사람 중 어느 누구와도 맞지 않는 나에게 그들이 다정하게 대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내가 만일 명랑하고 싹싹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재주 있고 모든 일에 참견하지 않고 억지나 부리는 귀여운 장난꾸러기라면 비록 얹혀 산다 해도 리드 부인은 나와 함께 사는 것을 기꺼이 견뎠을 것이고 아이들도 내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해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인들도 내게 애매한 누명을 씌우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느새 햇살은 붉은 방에서 떠나고 있었다. 오후 4시가 지났다. 음산하게 구름 낀 오후는 서서히 황혼역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내 몸은 점점 돌같이 싸늘해지고 용기도 차차 사라져갔다. 항상 느껴왔던 굴욕감이나 우울감 등이 되살아났다. 모두들 나를 나쁘다고 말한다. 아마 그럴런지도 모른다. 나는 차라리 굶어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분명히 나쁜 생각이었다. 나는 언젠가 게이츠헤드 교회의 지하실에 리드 씨가 묻혀 있다는 말이 생각나자 공포에 떨면서도 리드 씨에 대한 회상에 잠겼다. 리드 씨에 대한 어떤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그분이 나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내가 아직 젖먹이 고아일 때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것, 그리고 숨을 거둘 때 리드 부인에게 나를 자기 자녀들과 똑같이 키워줄 것을 맹세시킨 일 등을 나는 알고 있다. 아마 리드 부인은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그녀의 성격으로는 그만하면 약속을 지켜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금 자기와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나를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강제로 하게 된 맹세로 인해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또 자기 가족 가운데 낯선 사람이 영원히 끼어있는 꼴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진절이 나는 일이었을 것이다. 문득 죽은 사람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자기가 죽을 때 남긴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엔 무덤 속에서 마음이 편치 않아 약속을 어긴 사람을 벌하고 구박받는 사람들을 위해 복수를 하려고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난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나는 리드 외삼촌의 넋이 자기 누이 동생의 딸이 구박받는 것을 보고 교회의 지하실을 빠져나와 이 방에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다. 지나치게 슬프게 울면 그 소리에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닌 목소리가 나를 위로하려 들고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 빛나는 눈이 쳐다보지나 않을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 보통 때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위안이 될 것도 같았으나 막상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무서울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때 벽에 한 줄기의 빛이 반짝였다. 혹시 덧문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만일 달빛이라면 움직이지 않을 텐데 그 빛은 쳐다보고 있는 동안 천장으로 옮겨가서는 내 머리 위에서 흔들렸다. 지금이라면 아마 뜰을 지나는 누군가의 손에 들린 등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내 마음은 불안감으로 날카로워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휙 지나간 그 빛을 저승에서 오는 귀신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했다. 가슴이 뛰고 피가 머리로 몰렸다. 꼭 무엇인가가
내 가까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문에 매달려 있는 자물쇠를 힘껏 흔들어댔다. 이윽고 바깥 복도에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배시와 에버트가 들어왔다. 에어아 씨, 어디 아파요? 배시가 물었다. 소란도 지긋지긋하게 떠네. 몸서리가 나. 에버트가 소리쳤다. 제발 나를 애들 방으로 데려다 줘요. 하고 나는 외쳤다. 아니, 왜 어디 다쳤어요? 뭘 봤어요? 배시가 다시 물었다. 불빛이 보였어. 나는 꼭 유령이 오는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며 나는 배시의 손에 매달렸다. 배시는 뿌리치지 않았다. 일부러 소리를 지른 거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르지? 정말 두려워서 그랬다면 용서할 수도 있지만 아씨는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야. 누가 그 얄미운 깨를 모를까봐. 에버트가 미워 죽겠다는 듯이 말했다. 이때 또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왜 이렇게 야단들이야? 리드 부인이 옷을 버석거리는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면서 복도를 걸어왔다. 배시, 에버트. 내가 직접 올 때까지는 이 애를 붉은 방에 혼자 가둬두라고 했잖아. 에어 아가씨가 고함을 질러서요, 마님. 배시가 변명을 했다. 그대로 내버려둬. 대답은 이 한마디뿐이었다. 제인, 어서 배시의 손을 놔. 이런 방법으로는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겠지? 나는 어린애가 이런 꾀를 쓰는 게 제일 싫어. 어떤 재주를 부려도 소용없다는 걸 가르쳐줘야겠어.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고 조용히 있어야만 내보내줄 거야. 외숙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대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다른 벌을 주세요. 이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만일... 시끄럽다. 이따위 반항은 정말 지겨워. 리드 부인은 실제로 그렇게 느낀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는 틀림없이 내가 깜찍하게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배시와 에버트가 나간 뒤 리드 부인은 미친 듯이 울부짖는 나를 보고 못 참겠다는 듯이 떼밀어 버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물쇠를 잠가버렸다. 리드 부인이 가버린 뒤 나는 이내 정신을 잃은 것 같다. 3. 얼마 후 나는 누군가가 나를 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나를 일으켜 앉혀 몸을 받쳐주는 등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다루었다. 나는 베개인지 누구의 팔인지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5분쯤 지나자 머리가 맑아졌다. 나는 곧 내가 내 침대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새 밤이 되었다. 촛불이 책상 위에서 너울거리고 있었다. 침대 옆에는 배시가 대야를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이 집의 가족도 아니고 리드 부인과도 관계가 없는 전혀 낯선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편안함, 즉 누군가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듯한 아늑함을 느꼈다. 나는 그 낯선 신사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는 가끔 하인들이 병이 났을 때 리드 부인이 불러들이는 약제사 로이드 씨였다. 부인은 자기나 자기 아이들이 병이 났을 때에는 의사를 불렀다. 어디 내가 누군지 알겠니? 그가 물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빙그레 웃었다.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뉘고 배시에게 밤새 푹 잘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했다.
그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는 돌아갔다. 그가 내 곁에 있는 동안에는 나를 감싸주는 내 편이 있다는 기분에 푹 잠겨 있었는데 그가 나가버리자마자 갑자기 방이 어두워진 것 같았고 내 마음은 또다시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무거워졌다. 이제 잘 수 있겠어요? 배씨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자도록 해볼게. 나는 그녀의 말이 거칠어질까봐 겁이 나서 간신히 대답했다. 뭐 마실 거라도 좀 줄까요? 아니, 별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배씨. 벌써 12시가 넘었으니 난 그만 자야겠어요. 혹시 볼 일이 있거든 나를 깨워요. 아, 이 얼마나 신기한 상냥함인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좀 물어볼 용기가 생겼다. 배씨, 내가 병이 났어? 아마 붉은 방에서 울다가 병이 났나 봐요. 곧 낫겠지요. 배씨는 식모방으로 갔다. 잠시 후 나는 그녀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세라, 나하고 같이 아이들 방에 가서 자요. 오늘 밤에는 세상 없어도 저 애와 단둘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어쩌면 저 애는 죽을지도 몰라. 정신을 잃고 쓰러지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야. 아마 무엇을 봤나 봐. 마님도 좀 지나치셨지. 잠시 후에 배씨와 세라가 함께 들어왔다. 둘 다 자리에 누웠지만 그들은 잠들기 전에 30분 동안이나 낮은 목소리로 소곤댔다. 나는 간간히 들려오는 몇 마디 말로도 대체적인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글쎄, 흰옷을 입은 것이 그의 앞을 지나쳐 갔다는군. 그 뒤에는 검은 개 한 마리가 따르고 저 침실 방문을 3번이나 크게 두들겼대. 교회 지하실에 있는 주인 어른 무덤 바로 위에 빛이. 대개 이런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다음 날 낮에 일어나 어깨에 쇼를 걸치고 아이들 방의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나는 몸이 매우 쇠약해진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은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울증이었다. 이 우울증은 나에게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고 느껴야만 했다. 왜냐하면 리드가의 사람들이 모두 외출하고 없었기 때문이다. 에버트는 다른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배시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랍을 정리하거나 장난감을 치우고 이따금씩 내게 이상할 정도로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또 부엌에 가서 빛깔 고운 접시에 파이를 담아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호의는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오래전부터 목마르게 바랐으나 질질 끌다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소원처럼 그건 이미 때늦은 것이었다. 배씨는 벌써 방 청소를 끝내고 손을 씻은 후 눈부신 비단 헝겊 조각이 가득 들어있는 작은 서랍을 열고 조지아나의 인형의 세모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옛날 옛날 방랑의 길을 떠났을 때 라는 노래였다. 전에도 여러 번 들은 일이 있는 이 노래는 언제나 나를 기분 좋게 해줬다. 그것은 아름다운 배씨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지금도 역시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 노래 곡조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배씨는 일에 정신이 팔려 이따금 옛날 옛날 하는 그 노래의 후렴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되풀이했다. 그 구절은 마치 구슬픈 장송곡의 멜로디 같았다. 그녀는
또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다리는 쑤시고 손발은 지쳤네. 갈 길은 먼데 산길은 험하구나. 달도 없이 쓸쓸한 황혼은 머지않아 다가오리. 저 가엾은 고아의 앞길에. 이번에는 정말로 슬픈 노래였다. 울지 말아요, 제이나 씨. 노래를 마친 배 씨가 말했다. 그 말은 가랑잎에 붙은 불을 보고 타지 말라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배 씨가 어떻게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을 알 것인가. 점심때쯤 해서 로이드 씨가 다시 찾아왔다. 오, 일어났군. 그는 아이들 방에 들어서며 말했다. 아가씨는 좀 어떤가요, 배 씨? 배 씨는 내가 많이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좀 더 명랑해 보여야 할 텐데. 아가씨, 이쪽으로 와봐. 이름이 뭐지? 제인 에어예요. 아니, 울고 있었군. 자, 제인, 어째서 울었나 말해봐. 어디가 또 아픈가? 아니요, 아프지 않아요. 아씨는 주인마님과 같이 마차를 타고 나가지 못해서 운 거예요. 배 씨가 곁에서 참견을 했다. 아니에요. 난 여태까지 그따위 일로 울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마차를 타고 외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나 자신이 서글퍼서 운 것뿐이에요. 어머나, 아씨도. 배 씨가 무안한 듯 말했다. 마음 좋은 약제사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다. 그는 잠깐 동안 무슨 생각인가 하더니 말문을 열었다. 어제는 왜 병이 났지? 넘어졌답니다. 배 씨가 또 참견을 했다. 넘어졌다고? 아니, 그 나이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나? 아직 어린애군. 8살이나 9살이면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니에요. 전 맞아서 넘어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난 김에 내 입에서 튀어나온 거짓없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병이 난 것은 아니에요. 로이드 씨가 담배를 한 모금 빠는 사이에 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때 하인들의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로이드 씨는 그 종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배시, 저 종이 배시를 부르는 것 같은데 가보시지요. 배시가 돌아올 때까지 제인을 다 이루고 있을 테니까. 배시가 나가자 로이드 씨가 물었다. 넘어지거나 맞아서 병이 난 것이 아니라면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랬지? 저는 밤이 될 때까지 유령이 나오는 방에 갇혀 있었어요. 나는 로이드 씨가 미소 짓는 것과 동시에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보았다. 유령이라니, 진짜 어린애로군. 유령이 무섭니? 리드 외삼촌은 그 방에서 돌아가셨고 또 관도 거기다 모셨기 때문에 그 방에는 외삼촌의 유령이 나와요. 전 정말 무서워요. 이 집안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에는 될 수 있으면 그 방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촛불도 없이 그곳에 저를 혼자 가둔다는 것은 너무 못된 짓이에요. 난 그 일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 그것 때문에 슬프다는 말이지. 지금 같은 이런 대낮에도 무섭냐? 아니, 지금은 안 무서워요. 그렇지만 곧 밤이 올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다른 일 때문에 불행하기도 해요. 정말이에요. 다른 일? 나한테 그것에 관해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아, 이 물음에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대답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또 그 대답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른다. 내 가슴 속에 있는 슬픔을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겁나서 나는 될 수 있는 한 솔직히 대답하려고 애썼다. 우선 친아버지도 친어머니도 친오빠도 친언니도 모두 다 없는 탓이에요. 내게는 친절한 외숙모님과 사촌들이 있잖니. 로이드 씨의 말에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가 다시 어색하게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존 리드는 나를 때렸어요. 또 외숙모는 나를 붉은 방에 가두었고요. 너는 게이츠 헤드 저택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너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는 것을 그다지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닌걸요? 그리고 에버트가 그러는데 저는 이 집에 있을 권리를 하인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어리석게도. 설마 이런 훌륭한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소리는 아니겠지? 어디 갈 데가 있다면 저는 기꺼이 나가겠어요. 하지만 다 자랄 때까지는 아무래도 여기를 못 떠나겠지요.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그야 알 수 있나? 그래, 리드 부인 외에 다른 친척은 없니?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쪽으로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엔가 리드 외숙모에게 물었더니 에어란 성을 가진 가난한 친척이 있는 것도 같은데 외숙모도 그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대요. 만일 그런 친척이 있다면 그리 갈 생각이 있냐?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가난이란 어른에게도 무서운 것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아니, 싫어요. 가난뱅이들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그분들이 내게 친절하다면? 나는 다시 머리를 저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과연 친절할 수 있을는지 몰라서였다. 그런데 정말 내 친척들이 그렇게까지 가난할까? 노동자들이냐? 저도 잘 몰라요. 외숙모님 말씀이 만일 제게 친척이 있다면 모두 거지들일 거래요. 거지 노릇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싫어요. 넌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니? 나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학교에 간다는 것은 이 게이츠 헤드로부터 떠나 새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이었다. 네, 정말 학교에 가고 싶어요. 나는 골똘히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어떻게 될지. 로이드 씨가 일어나면서 말했다. 이 애는 너무 신경이 쇠약해. 휴양을 시켜야겠군. 이렇게 로이드 씨가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배시가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마차가 자갈길을 굴러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배시, 마님이 오시는 소리죠? 가기 전에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로이드 씨가 말했다. 배시는 로이드 씨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후에 일어난 일로 짐작해 볼 때 그날 로이드 씨는 대담하게도 나를 학교에 보내라고 리드 부인에게 강력히 권했으며 또 그 권고가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았다. 에버트와 배시는 아이들 방에서 내가 잠든 줄 알았는지 이런 말을 했다. 마님은 저렇게 귀찮고 성가신 애를 내쫓을 수 있게 되어서 잘 됐다고 하시겠죠. 늘 남의 눈치만 살피며 앙큼스럽게 나쁜 짓만 하는 애라고 하시대요. 아마 에버트는 나를 어린애지만 이름난 음모자인 가이 폭스 휘크스 같은 사람이라고 믿는 것 같았다. 가이 폭스 휘크스는 17세기 초 의사당을 폭파하고 제임스 1세와 의원의 살해를 계획했던
구교도 모반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에버트가 배시에게 하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아버지는 가난한 목사였으며 어머니는 신분이 맞지 않는 결혼이라고 반대하는 주위 사람들의 뜻을 거역한 채 결혼을 했고, 외할아버지는 어머니의 거역에 노하셔서 돈 한 푼 주지 않고 어머니를 내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또 부모님이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목사 보직을 맡고 있던 어느 큰 공업 도시의 빈민구를 신방하다가 그때 한창 유행하던 티푸스에 걸리셨다는 것과 그런 아버지를 정성을 다해 간호하던 어머니마저 아버지에게 전염되어 두 분 모두 한 달이 못 되어 돌아가셨다는 서글픈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제인 아가씨도 정말 가엾어, 에버트. 에버트의 말을 다 듣고 난 배시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요. 저 애가 조금이라도 착하고 귀여운 애라면 누구든지 그 가엾은 처지를 동정하겠지만 저렇게 얄미운 애한테는 아무래도 정이 안 가요. 에버트가 이렇게 말하자 사실 그래 하고 배시도 맞장구를 쳤다. 아무튼 조지아나 같이 귀여운 아가씨가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아마 많은 동정을 받았을 거야. 에버트가 이렇게 말하자 배시도 말을 받았다. 물론이지. 난 조지아나가 정말로 귀여워 죽겠어. 그 금빛 고스머리며 파랗게 빛나는 눈,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이윽고 배시와 에버트는 방에서 나가버렸다.